오늘 화제의 인터뷰는 아주 반가운 얼굴을 초대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뉴스 하나가 전해졌어요. 한국 소설 한 편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한국학과 필수 도서로 지정이 됐고 그 한국학과의 교재로도 쓰인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국 소설을 쓴 작가가 배우 차인표 씨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차인표 씨는 이미 장편 소설을 3편이나 펴낸 어엿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분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차인표 씨. 반갑습니다. 세상에. 일단은 저쪽 카메라 네.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들, 애청자들 위해서 정식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인표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으세요? 좀 이제 뵌지는 오래됐는데 예, 이렇게 예. 직접 출연하니까 막 떨리기도 하고. 떨리세요? 네. 차인표 씨가 떨리기도 하십니까? 이렇게 연예인 만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 차인표는 배우죠. 예, 천상 배우. 배우로만 각인이 돼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배우 활동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쓴 대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창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창작의 세계를 표현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이 쭉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창작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네, 차츰차츰. 네. 그런데 무슨 뭐 국문학과를 나오셨다거나 뭐 네. 영문학과를 나오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문창과를 가볼까? 뭐 이런 하셨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소설 쓰는 걸 독학으로 그러면? 네. 독학을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이 쓰신 무슨 소설 작법 이런 책도 사다가 읽고 또 뭐 온라인에 있는 강의도 듣고 또 써보기도 하고 뭐 실패도 해보고 해보고. 제가 듣기로는 일기를 네. 매일매일 일기를 2006년부터 18년째 쓰고 계신다고. 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일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이렇게 쓰다 보면요. 기록이 되잖아요. 그날 일들이. 예. 그래서 나중에 잊어버렸던 이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저를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이렇게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저희가 지금 유튜버 레인보우로 띄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네. 저 스프링 노트 쭉 네. 책장에 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다 차인표 씨가 지금까지 쓴 일기. 네, 맞습니다. 와, 저거 묶어서 책 한 번 안 내세요?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화풀이도 있고 뭐. 화풀이도 있고. 네. 그러다가 네. 오랜 시행착오 끝에 2009년에 펴낸 첫 책이 바로 이 책인 겁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네. 첫 제목은 이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제목을 바꾸셨죠. 네, 원래는 잘 가요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다가 책이 더 이상 안 팔려서 이제 아무도 안 읽어서 2018년에 폐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없어졌는데 2021년에 어떤 이제 혼자 출판사 하시는 참고서 주로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 청소년들이 좀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복간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해놓은 상태였죠. 네. 그러면서 제목만 살짝 수정을 한 것이 바로 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네. 바로 이 책이 이번에 옥스퍼드대 추천 도서가 된 건데요.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아 중동학부의 한국학과 교재로 다음 학기 교재로 선정되면서 그 한국학과의 필독 도서가 된 거지 뭐 옥스퍼드 학생 전체 그게 그거예요. 네. 어쨌든 대학교 추천 도서예요. 이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을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1, 2년 후에는 아마 소개가 될 것 같고 그 책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죠. 일제시대 때 끌려가신 위안부 여성분들의 고향과 그분들이 살았을 법한 끌려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상상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게요. 역사가 담겼는데 또 거기 안에 사랑 이야기도 담기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소설은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문체가 중요하거든요. 작가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냈는가 그 느낌을 좀 보시라고 제가 맨 첫 장, 네. 첫 장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맨 시작입니다. 호랑이 마을의 전설. 톡, 톡, 톡. 풀잎 끝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하나둘 터집니다. 목을 축인 새끼제비가 파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작은 두 발로 수면을 힘껏 박차오릅니다. 아, 이렇게 물을 박차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물찬제비라고 하는구나. 스멀스멀 거치는 안개바다 아래로 16개의 거대한 봉우리들의 에워싸인 백두산 천지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란 하늘을 가득 담은 천지에는 거대한 봉우리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물구나무 서 있습니다. 바위 언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니 산기슭에 하얀 억새꽃이 만발한 억새밭이 나옵니다. 억새밭이 끝나는 그곳에 작은 언덕이 봉긋 솟아있네요. 봉긋 솟아있는 이 언덕은 잘가요 언덕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뭐랄까요? 약간 그 맑은 수채화 같은 문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읽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당시가 그때도 존귀한 생명들이 살고 있었고 그분들의 삶은 소중했고 또 자연은 아름다웠을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동화적으로 네,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약간 네. 황순원 작가, 대작가의 그 소나기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과분한 비유를. 이 소설 완성하는데 10년 걸리셨어요? 이게 이제 250페이지짜리 소설인데 네. 10년 동안 이제 끌어안고 네, 썼다 말았다 지웠다 이제 네, 중단했다가 뭐 이걸 다 포함해서 가슴에 네. 숙제같이 계속 남아요. 그렇죠. 처음에 좀 쓰다가 도저히 못 쓰겠어서 이제 몇 년씩 중단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소설이 냈는데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네, 폐간했었어요. 아예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 소설이 세상에 15년 만에 옥스퍼드대 한국학과에서 교재로 쓴다더라. 네. 추천 도서가 됐다더라. 이 연락을 듣고는 어떠셨어요? 뭐 어안이 벙벙했고요. 뭐 물어봤죠.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싶으신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왜 내 제가 책이냐? 뭐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뭐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아니고 책이 정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책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선정하신 그 아시아 중동학부의 학장인 조지은 교수 한국분이세요. 네, 그분 네. 이야기가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 각각의 문제들이 있는데 뭐 유럽에는 난민 문제, 풀 수 없는 난민 문제가 있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문제가 있고 그 이러한 가슴 아픈 문제를 공감하려는 그 시각이 우리들이 생각해볼 뭐 다른 시각으로 자기는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 선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내 신혜라 씨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 아내는 항상 이제 제가 책을 3권을 냈는데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내고 좀 실망하고 있으면 당신은 배우보다 작가로 잘 될 거라고. 오로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저를 유일하게 저도 안 믿는데 저한테 계속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빨리 쓰라고. 그래서 그 쓰는 게 그렇게 앉아서 쓰라고 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그렇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저를 몰아댔었는데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랬잖아. 자기는 배우보다 작가로 더 잘 될 거야. 옥스퍼드대에서 연락 왔어. 그래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신혜라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말 작가보다
우리 신혜라 씨가 더 기뻐하는 그 네, 느낌을 많이 저도 기뻐해 줬어요. 많이. 그러니까 가장 옆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네. 신혜라 씨셨군요. 네,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가장 든든한 그 네. 사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걸 읽은 영국인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영어로 아직 안 나와서 다 못 읽었을까요? 네, 강의 이제 교재가 선정됐으니까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제가 6월 28일 날 특강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미 방학을 해서 많지가 않았고, 재영 교포분들도 한 30명 이상 오신 것 같고, 또 동네 주민들이랑 교수님들도 오셔서 들으셨는데, 마침 그날이 그 일본 천황 부부가 이렇게 옥스퍼드를 방문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네, 6월 28일 날. 일왕이. 아침부터 이제 경찰들이 길을 막고 막 이렇게 일본 환영객들이 많이들 오셔서 제가 강의하는 블락 바로 다음 블락에서 이제 행사를 명예학 박사학위 받는 행사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는 이 조그만 강의실에서 이 책을 놓고 일제 강점기 이야기가 특강을 했는데 한국 분들은 많이 우셨고요. 우셨어요. 네. 그리고 좋은 행사를 안 가시고 이 강의를 선택한 영국 분들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은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위클리프 홀이라고 다른 컬리지 이제 옥스퍼드의 그 도서관장님께서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다음 학기 다시 한번 초청을 하고 싶다. 응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와, 지금도 책 쓰고 계세요? 네. 뭐 쓰고 계세요? 그냥 뭐 다른 소설 하나 쓰고 있습니다. 소설 어떤 주제인지는 여쭤봐도 돼요? 성장 소설. 성장 소설? 네. 어떤 소녀의 성장 소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대학교 때 성장하면서 겪었던 자전적 소설? 네, 뭐 위인전 이런 건 아니고. 위인전 아니고. 네, 그때 겪으면서 만났던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 야, 차인표의 자전적 성장 소설을 지금 언제 나옵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네.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10년은 아니죠. 네, 빨리 쓰겠습니다. 와, 이제는 정말 배우란 이름보다 차인표 씨를 소개할 때 작가란 이름이, 소설가란 이름이 앞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불러주시면 전 다 감사해요. 와,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차인표라는 분은 참 대단한 것이 얼마 전에 제가 그 마약 예방과 치유 모임을 창단을 하는데 초대가 한번 됐었어요. 저도 이제 마약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하니까 초대가 됐는데 그 출범식에 가서 보니까 차인표 씨가 주최자 중에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은구라는 모임인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마약 예방 퇴치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화 되고 있는데 그 은구 마약 예방 치유 모임인데 그곳에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사실은 이 마약 문제가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제는 좌시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무언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던 와중에 작년 가을에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떴는데 우리 프로가 그거를 보는데 그 남경필 전 지사님이랑 그분이 나오셔서 그 아드님 얘기를 하면서 그 인터뷰를 보셨구나. 마약 이야기. 그날 김현정 앵커께서 남 대표님을 마약 퇴치 운동가라고 호칭을 하셨고 맞아요. 네, 남 대표님도 앞으로 여생을 마약 퇴치 운동하는데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두어 번 뵌 적이 있거든요. 사석에서. 그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20년 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세상에. 이거 보고 뉴스쇼 보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제가 뭐 혹시 도울 게 있겠냐. 그렇게 모임이 시작이 돼서 이제 전 법무병원장인 조성남 원장님 또 뭐 우리 답콕의 뭐 박상규 목사님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들면서 지금 이제 막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차인표 씨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매사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내가 쓰임새가 있는 곳은 어딜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차인표의 다음 꿈은 뭡니까? 일단 이 마약 예방 운동 시작했으니까 좀 전 국민이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예. 예방 교육을 단 2시간이라도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도록 좀 캠페인을 같이 은구랑 할 생각이에요. 예. 제가 이제 고려대 답콕과 함께 그 예방 교육 저도 받고 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는데 한 번만 받으면 예방 접종한 것처럼 그다음부터 마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소설 완성해야 되고. 완성해야죠. 완성. 네. 언젠가는. 또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전혀 또 색다른?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고 싶어요. 차인표라는 남자는 참 양파 같은 사람이다. 까도 왜냐면 작품 하실 때도 보면은 진지한 것 같으면서도 또 코믹한 역할도 찰떡같이 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요 이야기 혹시 5분 정도 시간 더 되세요? 네. 되세요? 네, 시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보내드리기는 너무 좀 아쉬워가지고 네. 라디오 방송 후에 유튜브로 5분만 더 차인표 씨와 못다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차인표 소설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여러분 제가 또 5분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남아주셔서 바쁘신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지금 반응들이 사실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따딴나무님, 나이 들수록 더 멋져지시네요, 차인표님. 그리고 달리자님, 내가 좋아하는 배우 너무 좋다. 멋지십니다, 최윤호님. 루팡5님은 선한 영향력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 무슨 얘기 했냐고 제대로 살아가기님이 혹시 지금 신혜라 씨도 보고 계실까요? 이 생방송을? 지금 제주도 갔거든요.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촬영? 아니 아이들 딸들이랑 시간 좀 보내고 싶다고 딸 둘만 데리고 갔어요. 네. 제주도도 유튜브 잘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놀러 가서 볼지 안 볼지 놀러 가서 열심히 놀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들은 일단 열렬한 반응 좀 한번 좀 보세요. 저기 보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부부 금슬이 좋으신 것 같다는 김국신 씨도 그러셨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차인표 씨는 제가 진짜 차인표 씨도 그렇고 신혜라 씨도 그렇고 참 멋진 삶을 사신다는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일단은 배우로서 성공한 배우들이고 또 너무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도 부럽고 거기에다가 아까 어떤 분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다 같이 잘 사는 일은 뭘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할 텐데 네, 여러분들이 한 분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칭찬 받다 보니까 또 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그게 너무 이렇게 칭찬받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별로 칭찬받을 일을 안 했을 때 칭찬해 주시면 부담스럽죠.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봐주시네. 근데 그 칭찬이 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힘이 돼서 또 그 다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을 할 수 있고 아까 본방송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은구라는 이 마약 예방과 치유를 위한 모임을 처음 조직하게 된 그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는데 알고리즘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남경필 전 지사와 나눈 그 인터뷰가 떴고 여러분 그때 인터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남 지사님은 더 이상 정치 안 합니다. 그분이 완전 정치를 떠났는데 떠나서 지금 뭘 하느냐. 마약 때문에 고생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 아들이 계기가 돼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에 마약이 파고드는 걸 예방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완전 삶이 바뀐 분이거든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나눈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인터뷰가. 그러면 참 이분이 좋은 일 하시네 이러고 넘길 수도 있는데 차인표 씨는 그걸 넘기지 않고 남 지사님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도 그분의 아버지로서 그분의 아픔을 봤어요. 그날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 아픔에 공감을 했고 공감을 하니까 자발적으로 좀 같이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지 정말로 전화번호를 찾아서 같이 뭘 해보자고 이분하고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전화를 했을 때 그게 한참 만에 전화였다면서요. 네, 20년 만에. 20년 만에 전화. 남경필 전 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 마디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임표 씨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제 한번 끌어들이려고 하셨어요, 예전에? 그러셨었나 봐요. 네, 저는 몰랐는데. 와, 이런 비화가 또 있구나. 네. 아까 뭐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 네. 총선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또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름은 쭉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겠죠. 스포츠 스타도 뭐, 예, 그렇고. 네. 실제 연락은 안 왔지만 네. 그렇게 고려를 했어. 뭐 연락도 왔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분한테 온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통로로. 네. 와, 네. 우리 차인표 씨가 정치권에 가실 뻔했구나. 조금 생각은 있으셨어요? 없었습니다. 네, 제가 못하는 분야고 저는. 네.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글 쓰고 이런 거. 그렇죠. 네. 아이예요, 극아이. 아이 중에서도 극아이세요? 네. 그럼 정치하지 마세요. 네, 누가 혹시 또 꼬시더라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정치는 정치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맞아요, 보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차인표란 사람을 내가 그때 안 끌어들이길 잘했구나. 이렇게 예쁘게 같이 사는 일을 모습. 하고 싶었는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구나 이런 맥락으로 말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경필 전 지사가 이제 마약 예방 치유 모임인데 제가 초대받아서 한번 그 창립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창단식에 한번 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방청객으로 이렇게 쭉 행사 진행하는 걸 봤는데 저 그날 울 뻔했잖아요. 그 참여한 분들 중에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가족 중에 마약을 했던 사람이 있거나 뭐 다 이런 분들, 혹은 본인이 마약에서 빠져나온 계셨고, 분들, 막 이런 분, 그분들이 일단 뭐랄까 간증 같은 걸 듣는데 진짜 울었어요 그때.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런 나 같은 아픔을 다시는 겪게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뭉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맞는 거죠. 네. 그 모임을 사실 근데 이런 거를 정말 좋은 모임 만드셨네요.까지는 저도 하지만 그거를 그래가지고 뭘 조직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막상 행동으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제가 뭐 관여한 건 아니고요. 저는 홍보대사 역할 정도를 하는 거고 남 대표님은 전방에 나서서 이제 사단법인도 만들고 이러고 계시고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현장에는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단체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을 돕는 허브 역할을 하면서 마약 예방 교육을 좀 해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경필 전 지사야 아드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차인표 씨는 어떻게 그 마약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마약 이슈에. 제가 자랄 때는 마약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서 이 문제를 맞서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서게 된 일. 지금 한 분께서 근데 어떻게 책 이야기 하다가 마약까지 왔어요 그러지 않는데요. 됐네요. 차인표 씨가 하는 일이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진짜 하는 일이 많으세요. 그런가 하면은 작품 활동도 지난해 영화 달짝지근해 하셨고 그 후에 지금 작품 활동은 지금은 안 하시나요? 소설 쓰시나요? 그 전에도 뭐 하나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3, 4년 전에. 근데 그래요? 다 만들었는데 그 드라마가 그 제목이 청와대 사람들이거든요. 청와대 배경으로. 근데 이제 청와대가 없어져서 그래서 지금 드라마 방송이 안 됐어요. 다 찍어놨는데. 찍은 지 한 3, 4년. 그래서 제가 계속 놀고 계신 줄 아는데 사실은 일도 했고 그냥 시트콤입니다. 코미디인데. 시트콤을 찍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무대가 없어지니까. 그랬고 그리고 아쉽네요. 요즘 뭐 농사일도 하고 있고요. 어머니 농사 지시는데 혼자 연로하셔서 이제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어제도 가서 풀 메고 오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진짜 관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이걸 다 해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설도 저는 그냥 만약 배우가 소설을 쓴다, 뭐 저 같은 방송인이 소설을 쓴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잡이니까 부업이니까 그냥 뭐 썼겠지 정도였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야 뭐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제 눈에서 보기에 대단하다지 뭐 김현정이 칭찬하는 게 별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만 고 이어령 선생님도 극찬하셨다면서 이 책을 보고. 너무 감사하게 추천사의 이름을 올려주셨죠. 초창기 버전에. 신인 작가로서는 가히 수준급이다. 놀라운 찬사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인정받아서 한국학과 교재로까지 이렇게 쓰이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인제 어디까지 말씀을 이게 잘못하면 스토리에 대한 스포가 될까 봐 그런데 어쨌든 일제강점기 네. 이야기고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 네. 그 계기가 있을까? 그 주제에 주목한 네.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네. 97년도 8월 4일 날 그때 신혼 때였는데 예. 집에서 TV를 보는데 그 캄보디아 정글에서 발견된 훈할머니가 귀국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아. 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할머니가 입국장으로 들어서는데 조그만 할머니가 안경 쓰고 머리는 짧고 이런 분이 떠듬떠듬 나 고향에 가고 싶다. 55년 만에 귀국하신 거죠. 네,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 이분들에 대한 위안부로 가셨던 분들에 대한 뭐 불쌍한 감정, 일본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우리나라 여성들을 지키지 못한 저를 포함한 한국 남자들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글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쓰다가 중단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7, 8년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받지 못한 사과를 내 소설에서나마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훈할머니의 사연이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그런 맑은,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위안부 할머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무겁고 뭔가 딱딱하고 네. 이런 걸 생각하실까봐 아까 제가 소나기의 네. 이미지를 말씀드렸던 건데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의식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인데 절판이 돼서 지금은 살려고 해도 못 산다면서요. 지금 이제 살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혼자 출판사 하시니까 이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좀 그래서 그런 좀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1인 출판사여가지고. 네, 이런 상황을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저도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져서 세상이 그런 거더라고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렇게 툭툭 벌어지는 게 세상이 또 재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많이 권해주시고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양한 도전을 하는 원동력이 뭐냐? 청취자 질문.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 하지 마라. 뭐 또 실패할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못할 것 같은데 옆에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네. 그렇게 칭찬해주는 관객 한 명만 있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네. 맞다. 그래서 옆에서 잘 해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결혼 잘하셨다. 네. 진짜 결혼 잘하셨네. 서로 잘하셨네. 네. 차인표 씨한테 신혜라 씨, 신혜라 씨한테 차인표 씨. 잘한 것도 맞는데 이제 또 그만큼 제가 양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양보하세요? 그 나중에. 다음 기회에. 진짜 이런 말씀하시니까 신혜라 씨가 한없이 포용하고 한없이 다 양보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 차인표 씨가 양보하는 거.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는 내가 포용한다 이런 건 뭐예요? 이제 본인 글쎄요. 공항으로 치면 네. 아내는 관제탑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언제 비행기가 뜨고 언제 내리고. 그렇지 이렇게. 네, 대기는 이쪽 가서 하고 내가 뜨라고 할 때 뜨고. 네. 뜨라고 할 때 뜨고. 네, 그 전체적인 컨트롤을. 네.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에 컨트롤 타워죠. 예. 거기까지만. 네.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또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면은 굉장히 많은 게 불편해지고 서로 공항의 기능이 상실되죠. 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만 이제 신혜라 씨가 북돋워 주면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거니까 강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순조롭게 다 돌아가는. 때로는 강제로도 하고.
큰일 나겠다. 부부싸움 나겠다. 여기까지. 신혜라 씨하고 제가 지난번 출연하셨어요. 네, 봤습니다. 부모임당이라는 저희 그 기획 코너에 출연하셔서 또 한참 저랑 이야기 나누고 가셨는데, 신혜라 씨한테는 제가 그때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하면서 네. 차인표 씨 만났던 그 기억을 제가 질문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혜라 씨는 이미 되게 스타였고, 남자 주인공이 왔는데 좀 이렇게 크게 마음에 들었다 그 느낌으로 말씀하시진 않더라고요. 네. 뭐 저도 별로 피차 일반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차인표 씨 나오면 그 여쭤보고 싶어요. 신혜라 씨는 나오면 난 스타인데 조금 남자 배우가 조금 이런 느낌으로 만났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 하셨는데, 차인표 씨가 보기에도 신혜라 씨가 첫인상은 뭐 이렇게 막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은 스타였거든요. 그때. 스타였어요, 되게 이미. 유명했거든요. 그게 뭘로 그때 그분이 그걸로 떴었잖아요. 하이라 씨하고 네, 한 사랑이 뭐길래 네. 대스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쳐다보거나 이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별 관심을 안 뒀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딱 필링이 온 거예요? 촬영하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에 촬영하러 갔는데 그 신혜라 씨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신혜라 씨가 오늘 아침을 먹었을까? 뭘 먹었을까? 이게 사적인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잘 들어갔을까? 잘 나왔을까? 네. 집엔 잘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드라마 촬영 스케줄이 나오면 일촬표라고 하루 촬영 분량이 나오면 신혜라 씨랑 다시 촬영을 같이 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지 이게 기다려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이 생겼구나. 좋아하는구나. 네. 나중에 맞춰보니까 그 타이밍이 둘이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제가 신혜라 씨한테 좋아하는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는데 신혜라 씨가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해줘서. 신혜라 씨가 먼저 해요? 대시한 게? 네. 뭐 굳이 뭐 대시를 했다기보다 말 되게 조심하신다. 네,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저는 차가 없었고 이제 신혜라 씨 차 타고 가는데 신혜라 씨 스타니까. 본인이 한 손으로도 운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야? 손잡자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와, 되게 재밌고 되게 멋있다. 뭐 약간 오래전 설렌다.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예요. 와, 그렇게만 이 얘기 지금 어디서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혜라 씨가 몇 번 했어요. 옛날에 무릎팍도사인가 거기 나왔어요. 나 한 손으로도 운전 잘할 수 있다. 그걸 또 딱 알아들으셨구나. 이거 손잡자는 얘기구나. 한 손 운전 되게 위험한데. 그 다음엔 안 하셨죠? 권고사항은 아니죠. 네. 이렇게 만나서 두 분이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네요. 차인표, 신혜라 씨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부면서 가족이 됐어요. 가족 전체가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게 산다, 이런 느낌을 받는. 앞으로도 좀 그게 너무 시선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지금처럼만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엇보다 다음 소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저 댓글 쭉 올라가는 거. 한 3분 정도만 커피 주시겠어요? 커피 나눠주시겠어요? 네. 자, 그 닉네임을 보시면서. 네, 묵묵히님, 오은승님, 네, 그리고 김은혜님. 김은혜님까지. 다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차인표 씨와 인사 나누고 이제 댓글쇼 멤버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금요일 댓글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차인표 씨랑 함께 나갈게요. 저기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굿바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인표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